여기 아직 엄마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엄마를 보내야 해 슬퍼하는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어려워질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던 도중 엄마의 가장 친했던 한국 여성이 들어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파커이고 19살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뀐 추운 겨울 저녁이었어요. 그날 전까지 제 삶은 꽤 괜찮았어요. 제겐 항상 최고의 엄마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같은 음악을 좋아했고 주말에는 하이킹을 즐겼죠. 엄마는 제가 우울할 때에도 항상 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셨죠. 우리 둘만 알아듣는 농담도 많이 주고받았죠. 항상 제 곁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이 기억나요. 저는 집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고 엄마가 저녁으로 만드는 라자냐 냄새가 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엄마가 식사에 곁들일 마늘빵을 사러 가게에 간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래, 곧 보자 라고 소리쳤어요. 그게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1시간이 지났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운 것은 엄마답지 않았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슬펐습니다. 그는 사고가 났다고 말했어요.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엄마의 차를 들이받았다고요.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깨어나실 수 없었어요. 마늘빵을 사서 돌아오기로 했었거든요. 우린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죠. 하지만 경찰관이 계속 말을 이어가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엄마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 후 며칠은 흐릿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음식을 가져다주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있던 크고 텅 빈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계셨지만 실제로는 계시지 않았어요.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니셨고 말씀도 별로 하지 않으셨죠. 그날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고 저만큼이나 아버지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도울 방법을 몰랐고 저도 그를 도울 방법을 몰랐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복도는 더 어두워 보였고 교실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몇몇 친구들은 제 슬픔이 그들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저와 아예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밤이면 침대에 누워 엄마가 그리워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곤 했어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첫 직장을 얻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도 엄마는 곁에 계시지 않았겠죠. 엄마가 없는 미래는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공허하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에 가고 숙제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끔은 농담에 웃거나 영화를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 죄책감을 느끼곤 했죠.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루가 몇 주가 되자 무거운 기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음식도 더 이상 맛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기타를 치는 등 제가 좋아하던 일들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울하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울함을 멈출 수 있을지 몰랐어요.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우리 집은 조용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이나 직장에서 보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에 적막감이 감돌면서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의 웃음과 포옹, 저를 자랑스러워할 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모습이 그리웠어요. 제가 화가 났을 때 항상 옳은 말을 해주셨던 것도 그리웠어요. 심지어는 엄마의 향수 냄새나 요리할 때 콧노래 소리 같은 사소한 것들도 그리웠어요. 가끔은 제 하루를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어머니의 방으로 걸어가곤 했죠. 그러다 그녀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고통이 다시 저를 덮치곤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를 계속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삶은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제 아픔이 치유될 거라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더 이상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 없이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했나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침대 협탁에 놓인 엄마와 저의 사진을 보곤 했어요. 마지막 하이킹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둘은 해가 지는 뒷모습을 배경으로 서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죠. 저는 액자를 만지며 보고 싶어요. 엄마라고 속삭이곤 했죠. 그리고는 언젠가 잊어버릴까 봐 눈을 감고 엄마 얼굴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 조용한 집. 그곳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빠. 그리고 내 마음의 큰 부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는 것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던 학교는 한 사람 때문에 매일 악몽이 되었습니다. 다나카 유키. 유키는 저와 같은 학년이었지만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를 주요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물함에서 수업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찬 것처럼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때 제 뒤에서 유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에밀리. 꼴이 말이 아니네요. 누가 머리 빗는 법 안 가르쳐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격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책을 집어들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키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지나칠 때면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지만 선생님들이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조용하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주에 세 번째 같은 재킷을 입었을 때 그녀는 이제 아무도 내 빨래를 안 하는 것 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닥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손이 떨렸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유키를 피하려고 했지만 유키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저는 혼자 앉아 음식을 먹지도 않고 먹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녀의 잔인한 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빈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유키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더군요. 그녀는 제 바로 옆에 멈춰 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지? 정말 당황스러웠겠구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고 타는 듯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너무 빨리 일어섰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방을 가로질러 나가자 카페테리아는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제 손은 유키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유키를 때리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유키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적인 표정만으로도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잠시 동안 저는 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한 손이 제 어깨를 움켜쥐고 끌어당겼습니다. 체육 선생님 존슨 씨였습니다.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존슨 선생님이 저를 카페테리아 밖으로 인도하는 동안 유키가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교장실 밖에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빠에게 전화가 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오실지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못생긴 파란색 카펫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빠의 피곤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보였습니다. 미연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줄곧 저를 챙겨주고 아빠가 없을 때 음식을 가져다주고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미연이를 보니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졌어요. 미연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연이가 제 팔에 손을 얹는 순간 제 몸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문이 다시 열리고 유키의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우리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 자식이 내 딸을 공격하다니. 당장 사과하세요. 저는 다시 한없이 작아지고 겁이 나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사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봅시다. 그녀가 말했다. 유키의 엄마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미연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일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께 유키가 저에게 했던 못된 말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키 엄마의 얼굴이 환한 표정에서 부끄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연이는 유키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뚝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존중과 친절을 배워야 해요.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부터 가르쳐야 해요. 유키의 엄마는 그 후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 대해 중얼거렸지만 미연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그러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요. 방은 조용해졌다. 저는 미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연이가 곁에서 도와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교장실에 앉았습니다. 유키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장례식에 대한 그녀의 말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저는 길을 잃고 두려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니었어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미연이었어요. 미연이는 진지하지만 다정한 얼굴로 차분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연이를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연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을 때처럼 안심이 되었어요.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키의 엄마였어요. 그녀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당장 이 여자애한테 사과해.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요구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겁이 났다. 그러다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이는 똑바로 앉아 유키의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자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유키의 엄마는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미연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키가 몇 주 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유키의 비열한 발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대해 유키가 한 말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교장 선생님은 그 일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들도 들어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은 유키가 저에게 많이 못되게 굴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미연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연이는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이 점점 더 화를 내는 게 보였어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모두의 말이 끝나자 미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유키의 엄마와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존중과 친절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건 우리부터 시작해야죠. 유키 엄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서서 그러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방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이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미연이는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우리 엄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목이 메었다. 그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미연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괴롭힘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두 소녀 모두 오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키의 어머니는 더 반박하려 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그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저는 싸움 이후 처음으로 유키를 보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못된 여자애와는 달리 겁에 질려 작아 보였습니다. 미연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어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에밀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어줄게. 저는 눈물이 났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미연이는 제 엄마는 아니었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차까지 걸어가면서 미연이는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둘 다 차 한 잔과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하면서도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결은 끝났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미연이가 곁에 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교장실에서 크게 싸운 후 미연이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눈이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며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가 깜짝 놀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미연이가 들어올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에밀리, 그녀가 말했어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부드러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연이가 문을 활짝 열자 제가 본 것 중 가장 예쁜 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흰색의 뾰족한 귀와 꼬리가 곱슬곱슬한 개였습니다. 눈은 크고 까만색이었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위스퍼예요. 미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제가 무릎을 꿇자 위스퍼가 바로 제게 다가와 제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털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해요. 미연이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죠. 저는 위스퍼를 안아주며 오랜만에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연이는 저에게 위스퍼를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어느새 위스퍼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위스퍼는 제 얼굴을 안아주며 잠을 깨워줬어요. 웃고 싶지 않은 날에도 위스퍼는 저를 웃게 만들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밥을 먹이고 산책을 시켜야 했죠. 서서히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스퍼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에 대해 슬퍼할 때면 위스퍼는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곤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위스퍼를 데리고 집 근처의 한적한 산책로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햇볕이 따사롭고 공기에는 소나무 냄새가 났어요. 위스퍼는 제 옆에서 꼬리를 행복하게 흔들며 걸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유키였습니다. 그녀도 신바라는 이름의 작은 시바견을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유키는 저를 보자마자 멈췄어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걸었어요. 갑자기 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무섭게 생긴 개 두 마리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요. 핏불이었고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유키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핏불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경고도 없이 핏불 중 한 마리가 몸을 돌려 저와 위스퍼에게 곧장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위스퍼는 겁먹지 않았어요. 제 앞에 뛰어들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것보다 더 크게 지저댔어요. 핏불이 위스퍼를 공격했고 둘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스퍼를 뒤로 빼내려고 했지만 위스퍼는 저를 보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핏불도 가세했고 곧 두 마리의 개가 위스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스퍼의 하얀 털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위스퍼는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핏불보다 몸집이 작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다른 개들 사이에 계속 자신을 끼워 넣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용감한 개는 처음 봤어요. 위스퍼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길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특수도구를 사용해 핏불을 제지하고 위스퍼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위스퍼는 절뚝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심하게 다쳤지만 여전히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 얼굴을 해봤어요. 그러다 그가 쓰러졌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움을 요청했고 곧 동물 구급차가 왔어요. 그들은 위스퍼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계속 위스퍼의 발을 잡고 같이 탔어요. 너무 걱정되었지만 위스퍼에게 괜찮을 거라고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몇 시간 동안 위스퍼를 치료했어요. 저는 겁이 나면서도 위스퍼가 괜찮아지길 바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와서 위스퍼는 살 수 있지만 걸을 때는 항상 절뚝거릴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위스퍼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위스퍼를 만났을 때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면 여전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위스퍼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개라고 말해줬어요. 위스퍼가 한 일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스퍼를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고 위스퍼를 쓰다듬으며 얼마나 용감한지 이야기해주곤 했죠. 하지만 저에게 위스퍼는 영웅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제 보호자이자 제발 괜찮아. 저는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너무 느리게 돌아갔어요. 잡지를 읽으려고 했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흩어졌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위스퍼에 대한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뛰어올랐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피곤해 보이는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에밀리? 그녀가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빨리 일어나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 위스퍼는 어때요? 제 목소리는 작고 겁먹은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수의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위스퍼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아주 용감한 개예요. 안도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위스퍼가 살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의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꽤 심하게 다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고 항상 이상하게 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스퍼가 우스꽝스럽게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금속 테이블 위에 위스퍼가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겨있는 위스퍼는 너무 작고 다쳐 보였습니다. 하얀 털은 약 때문에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저는 울면서 그에게 달려갔어요. 오, 속삭여. 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 구했어. 넌 정말 용감해. 위스퍼는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저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 이 개에게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위스퍼는 한동안 동물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방과 후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가끔은 미연이도 함께 갔어요. 미연이는 위스퍼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주고 항상 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좋은 말을 해줬어요. 하루는 위스퍼가 간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연이가 둘 다 좋아지고 있구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매일 강해지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실이었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이제 위스퍼를 돌보는 일은 저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위스퍼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빠도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위스퍼의 약에 대해 물어보시고 운동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죠. 위스퍼는 다친 다리로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끔은 화를 내거나 슬픈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놀랐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친구야. 제가 간식을 내밀며 말하곤 했죠. 몇 걸음만 더 가면 돼. 그리고 위스퍼는 혀를 내밀며 간식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섭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위스퍼를 돌보는 일은 저를 강하고 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에 위스퍼를 발밑에 두고 앉아 있는데 미연이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든 시기가 지나면 좋은 시기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연이가 웃었습니다. 당신과 위스퍼를 봐요. 둘 다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행복이지 않나요? 저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위스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깎았던 털은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걸음걸이는 어눌했지만 꼬리는 여느 때처럼 행복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위스퍼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들었습니다. 산책하던 우리를 멈추고 위스퍼를 쓰다듬으며 영웅이라고 부르곤 했죠. 자랑스러웠지만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 위스퍼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삶은 다시 정상이 되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스퍼의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놀고 산책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잃는다는 악몽을 많이 꾸지 않게 되었죠. 특히 위스퍼가 꼬리쫓기 같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 더 많이 웃게 되었어요. 어느 날 위스퍼가 우리 집 뒷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위스퍼는 저를 그 못된 개들로부터 구해준 것 이상의 일을 해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를 덮치려던 슬픔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것이죠.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일 때에도 계속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때 저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위스퍼와 저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무서운 일에서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위스퍼의 용감한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기자는 위스퍼의 사진을 찍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좋았어요. 위스퍼의 용기를 기리는 것 같았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길거리에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들은 위스퍼를 쓰다듬으며 우리 둘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뿌듯하기도 했지만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조용하고 슬퍼하시던 아빠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녁이면 저와 함께 앉아 속삭이시며 하루 일과를 물어보시곤 하셨죠. 가끔은 산책도 함께 하셨죠.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향해 에밀리,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강해졌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꼭 껴안았고 위스퍼는 우리 사이에 끼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저는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키가 여전히 저에게 못되게 굴까? 위스퍼와 있었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할까요? 하지만 절뚝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람쥐를 쫓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위스퍼를 바라봤어요. 위스퍼가 용감할 수 있다면 저도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개학 첫날 저는 심호흡을 하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몇은 위스퍼의 안부를 묻기 위해 다가오기도 했죠. 유키는요? 복도에서 유키를 봤을 때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점심시간에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걔는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용감해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나갔다. 우정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죠.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몇 달 만에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위스퍼가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친구.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스퍼의 꼬리가 바닥에 쿵쿵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위스퍼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늘 들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공격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귓속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어요. 며칠 동안 동물병원에서 위스퍼가 부상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의사들은 위스퍼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회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 깨달았어요. 위스퍼가 회복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가 저와 유키를 지키기 위해 그가 한 일에 대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물병원에 카드와 간식을 보내주었어요. 일부는 위스퍼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하기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놀랐어요.
위스퍼가 강해지면서 저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슬프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죠. 위스퍼를 돌보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위스퍼가 저를 위해 강해졌던 것처럼 저도 위스퍼를 위해 강해져야 했죠. 미연이는 자주 저희를 찾아왔어요. 한국 음식을 가져와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하루는 위스퍼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미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위스퍼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봤어? 그게 진정한 전사의 정신이야. 내 안에도 그런 정신이 있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스퍼가 저에게 단순히 개를 돌보는 방법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스퍼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위스퍼는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서히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제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위스퍼의 안부를 묻고 그가 어떻게 저를 구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저를 괴롭히던 유키도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키가 저에게 다가와서 전에 널 그렇게 대했던 건 미안해. 내 개가 내 목숨도 구해줬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했어요.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조용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아빠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빠가 위스퍼 옆 바닥에 앉아 위스퍼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내 엄마를 닮았다고 말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엄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둘 다 울었지만 함께 엄마를 추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연이는 계속 찾아와서 지혜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불 속에서 단련된 칼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그 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위스퍼를 곁에 두고 미연이의 지도를 받으며 저는 두려움에 맞서고 제 자신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위스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위스퍼의 절뚝거림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속도를 크게 늦추지는 않았죠. 위스퍼가 저를 구해준 공원에 가서 다른 개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가끔은 유키가 자신에게 신바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곤 했죠. 절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곤 했죠. 그게 시작이었죠. 집에서 아빠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엄마만큼은 아니었지만 노력은 하셨죠. 우리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위스퍼를 발밑에 두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지만 우린 함께였어요. 그게 중요했죠. 미연이는 제게 두 번째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숙제를 도와주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제가 필요할 때 항상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기억해, 에밀리, 인생은 계절과 같다는 걸?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겨울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걸요. 침대에 꼬리를 감고 웅크리고 있는 위스퍼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든 시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그 시기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용감하고 충직한 친구 위스퍼가 있었으니까요. 현명하고 친절한 미연이가 있었죠. 다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아빠가 있었죠. 그리고 제 안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힘이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위스퍼를 껴안으며 그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갈색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고 저는 그가 제 말을 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해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